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우리 교재 6장에 나와 있는 영유아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들이 전체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수치가 전체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영유아가. 그래서 단일 연령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연령층을 알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응급처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영유아들을 담당하는 있기 때문에 특히 응급처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영유아와 소아에 대한 사고 빈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응급의료 단계의 주요 출동 및 처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어, 어, 사고나 주변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들은 특히 이 연령층에 대한 예방 대책 및 집중적인 응급 처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사고에 의한 응급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임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경우 불의의 사고 및 2차 동반 손상이나 후유 장애를 감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응급처치란 무엇인가요? 응급처치란 뭘까요?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에서부터 그냥 불의의 사고나로 인한 위급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부상자나 환자를 발생했을 때 그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란. 그래서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적절한 처치와 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은 뭐죠? 응급처치 목적은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이다. 어, 또한 임시적인 처치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 구조라든지 고통 경감, 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거를 위한 게 목적입니다. 어, 응급 상황에서는 교사가 대처 방법 및 순서를 알고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유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사고의 후유증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상당한 영유아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때까지 손상이나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표에서 보시듯이 아동 안전사고 실태와 특성의 표에서 보시면 14세 이하 0세의 안전사고 사고 1위가 뭐예요? 질식사고. 0세는 질식사고가 사고 1위입니다. 사고의 61.8%가 질식사고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2위가 교통사고고요. 3위는 추락사고, 4위가 익사사고입니다. 0세는. 그래서 0세는 이때 이제 구강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입에 넣는 아이들이 손에 닿는 물건은 모두 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질식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그 다음에 1에서 4세는 1순위가 교통사고입니다. 45.7%.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이제 좀 움직이고 자기 몸을 아이들이 아직 자기 신체를 완벽하게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걷고 걸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이동하면서 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또 호기심이 많아갖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죠. 책상 위에나 교구장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추락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2위 3위는 익사사고, 질식사고, 화재사고가 있습니다.
어, 5에서 9세 같은 경우는 1위가 역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그 다음에 2위는 익사사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응급처치를 할 때는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C 원칙이라고 하는데, 3C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현장조사, 체크입니다. 체크. 체크 한다 해서 체크,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그래서 현장은 안전한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명이나 다쳤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를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이 현장 조사. 첫 번째 C이고요. 두 번째가 응급기관에 연락을 하는 콜입니다. 응급기관에 연락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응급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치를 하는 케어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게 첫 번째 현장 확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지, 몇 명이나 다쳤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 를 확인한 다음에 연락을 하고요. 응급 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치를 해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때는 우선 호흡기와 순환기를 확인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맥박은 있는지 확인하고요.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또 환자에게 물어보고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의식이 있는 경우는 물어봐야 되겠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다쳤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몸의 징후를 확인합니다. 몸의 징후를 확인하고 뭐 어디서 피가 나고 있는지, 부종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호흡은 있는지, 맥박은 뛰고 있는지, 체온은 정상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상 여부도 조사하는 이런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응급처치전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응급처치를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막 그냥 무작정 응급처치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나는 응급처치를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응급처치를 하실 건데 해도 되겠냐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가 법적인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급처치를 할 경우에는 물어보고, 내가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응급처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꼭 확인을 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는 프라이스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프로텍션,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 그래서 2차 손상 방지를 위해서 부목이나 이렇게 뭐 살균용 꺼지를 대고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희식 및 안정, 출혈이나 염증, 부종, 조직이나 손상 방지를 위해서 안정을 취하고 휴식이나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냉각은 아이싱, 부종을 억제하고 출혈을 억제하는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상은 환부를 이렇게 피가 나고 있는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이렇게 위치하는 게 거상이라고 하는데요. 거상을 함으로써 이렇게 과잉출혈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2차 손상 방지를 위해서 보호하고, 휴식 및 안정을 취하고, 냉각하고, 압박하고, 거상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되는데, 그렇지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되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주변 상황과 영유아의 상태를 관찰한 후에 아이들을
다쳤다, 원에서 다쳤을 경우는 이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 유지예요. 기도 유지.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5분 이상 차단되면 손상이 옵니다. 뇌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첫 번째가 기도 유지,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뭐 피가 난다든지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출혈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기도 유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유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지혈이에요. 순환혈액의 15% 이상을 잃으면 쇼크를 초래하게 되고요. 25%를 잃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피의 25%를 잃으면 혈액이 빠져나가면 바로 이제 쇼크가 와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혈은 보면 이제 이렇게 피가 날 경우는 압박을 한다든지 해서 지혈을 압박을 하거나 거상을 한다거나 해서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 배 같은 게 이 복부 같은 게 갑자기 막 부어오른다거나 그러면 내부 출혈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출혈이 보이지 않는 출혈이 더 무서운데요.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크 예방, 순환혈액의 감소로 세포 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크 상태가 지연되면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쇼크가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고요. 유아에게 움직여 보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해 보아서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뭐 움직여 보도록 하거나 지시해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지 못한다거나 동공이 확대되거나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동공을 볼 때는 이렇게 뭐 손전등이나 또는 요즘에 휴대폰으로 플래시를 켜서 눈을 비춰보면 이 동공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수축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눈이 딱 수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빛을 붙였는데도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 동공이 고정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위험한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 보호.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멸균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에다 약을 바르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응급실에 가기 위해서는 상처에 약이나 바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오염 방지를 해서 깨끗한 꺼지로 이렇게 살짝 덮어만 주는 정도여야지 뭐 거기다 약을 바른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피가 출혈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약을 바르고 뭐 붕대를 감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약을 바르지 않고 붕대로만 꺼지로만 감아주는 게 드레싱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골절이 의심될 때는 뭐 이렇게 부위에다 부목을 대준다든지 이렇게 손상 부위를 높게 유지해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과 불안 감소. 응급처치를 취하는 사람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통증과 불안을 감소해줘야 됩니다. 근데 통증이 있다는 건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아프다 보면은 통증이 있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불안해하죠. 또 불안하면 통증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이 응급처치를 취하는 사람의 임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은 불안한 모습을 환자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 불안한 모습이나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환자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통증을 느끼게 되므로 처치를 하는 사람은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응급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처치자 자신이 중요해야 돼요. 자신이 안전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치자 자신의 안전해야 되고 현장 상황을 안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부상자를 위험 지역에서 이렇게 안전 지역으로 옮기거나 부상자 주위에 있는 위험물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도로 같은 데서 응급 상황이 났을 때 제 2차 사고가 더 중요하거든요. 더 무서운 거거든요. 1차 사고, 접촉 사고가 나서 거기서 뭐 충돌 사고가 나고 아이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2차 사고가 더 많이 꼭 다음에 차가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는 원에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놀이터나 위험한 상황에서 모래놀이장에서 뭐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안전하게 그늘 밑으로든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해야 하지만 의약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응급처치하는 사람은 절대 의약품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의약품은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또한 다친 환자가 물을 달라거나 음식물을 달란다고 해서 음식물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를 해야 합니다. 환자들 중에 보면 이렇게 호흡 정지가 왔다거나 심한 출혈이 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여러 명이 다쳤을 경우는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호흡 정지죠. 호흡이 정지가 돼 있는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가장 먼저 호흡 정지를 심폐소생술로 해서 호흡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라든지 쇼크, 음독 등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를 시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는 사고의 경위라든지 환자의 상태, 그 다음에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고가 났고 지금 환자는 어떤 상태고 몇 명이 있고 이런 내용을 119에 신고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고요. 응급처치 후 반드시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해서 전문적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19에서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아이에게 아이가 아니라 이 환자에게 우리가 응급처치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한 다음에 의료인이 도착했을 때 전문적 진료를 받도록 인계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심폐소생술이에요. 심폐소생술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슴 눌러주기. 가슴 눌러주기 30회를 합니다. 가슴 눌러주기 30회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순서 이렇게 이 정도로 빠르기로 가슴 눌러주기를 30회를 실시를 합니다. 한 다음에 숨을 불어넣기 2회를 주기적 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30회 가슴 압박 30회 하고 그 다음에 숨 불어넣기 2회 또 그러고 가슴 늘리기 30회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1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 다시 맥박과 호흡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맥박을 재보고 맥박이 뛰는지 호흡이 목 옆에 이렇게 대봐서 맥박이 뛰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또다시 가슴 압박 30회 하고 숨 불어넣기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숨을 보면 우리가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숨 불어넣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입으로 넣죠. 마우스 대 마우스. 그래서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방법인데 이마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마를 누르고 턱을 한 손으로는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세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처럼
이마를 눌러주고 턱을 세우면서 턱을 세우면 이 기도가 이렇게 일자로 열립니다. 일자로 열려서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한다.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인공호흡을 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환자의 인공호흡을 할 때는 환자의 코를 막고 이렇게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키고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어주고 공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배가 복부가 올라오는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살짝 불어가지고는 폐까지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었을 때 복부가 이렇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를 보는 것도 보면서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들어간 공기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슴 눌러주기 30회, 숨 불어넣기 2회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는데 어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폐소생술, 영아들의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영아의 경우 질식, 교통사고, 기타 외상만으로 신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영아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발바닥을 가볍게 치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통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은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으로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모은 후 첫마디 부위를 흉골 부위에 접촉시킵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분당 100에서 120회를 4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이때 시술자의 손가락은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4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셋째, 손가락을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무한 반복합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주로 9세 이전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2세 무렵의 아동에게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환자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환자의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환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환자의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 있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환자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약 5회 두드립니다. 셋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